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오늘 결혼식을 올렸어야 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을 약속하는 그 순간을 맞이했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혼자 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한 달 전 저는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제 전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김민서라고 합니다. 여자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악착같이 살았을 뿐이죠.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오빠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전역하자마자 가족 빚을 갚느라 지금도 고생하고 계세요. 저는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야 했고 학비 대출의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절대 돈 때문에 무릎 꿇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요. 대학 시절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요. 편의점 야간, 과외, 그리고 주말에는 행사장 도우미까지. 친구들이 MT 가고 여행 다닐 때 저는 노트북 들고 도서관에서 코딩 공부를 했죠. 졸업하고 중견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제 월급은 250만 원이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 돈의 절반 이상을 무조건 저축했어요. 점심은 도시락을 싸다녔고 옷은 세일 기간에만 샀고 커피는 회사 자판기 커피로 만족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너무 짠돌이처럼 산다고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목표는 명확했거든요. 30살이 되기 전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는 것이었어요. 야근 수당이 나오면 전부 주식과 부동산 공부에 쏟아부었어요. 유튜브로 경제 강의를 들었고 주말마다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 나갔어요. 실력을 인정받아 회사를 옮길 때마다 연봉이 올랐고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26살 때부터는 투자를 시작했고 운이 좋게도 몇 번의 성공적인 투자로 목돈을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30살이 되던 해 저는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서울 강남 인근의 신축 프리미엄 아파트였죠. 33평형의 시세가 15억이었어요. 저는 제가 모은 8억과 대출 7억을 합쳐서 그 집을 샀고 그 다음 1년 동안 미친 듯이 일해서 대출을 7천만 원까지 줄였어요. 그 집에 이사하던 날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는 저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사랑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때 준호를 만났어요. 이준호. 그 이름만 떠올려도 아직도 제 심장이 뛰는지 치가 떨리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 카페였어요. 저는 주말에도 일하러 나왔다가 잠깐 쉬려고 들른 거였고 그는 근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다며 명함을 건넸죠.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 명문대 졸업장까지. 누가 봐도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만남이었어요. 주말에 가끔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그 정도였죠. 그런데 그가 달랐어요. 제가 만나본 다른 남자들과는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2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였거든요.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거나. 근데 준호는 달랐어요. 처음 제 집에 놀러 왔을 때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민서야, 이 집 정말 대단하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내가 이걸 스스로 이뤄냈다는 거야. 나는 그게 제일 멋있어.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 제 성공을 질투하지 않는 사람, 제가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그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제 아파트 거실에서요. 진짜 드라마처럼 무릎 꿇고 반지를 꺼내면서요. 민서야, 나는 내가 가진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너라는 사람이 좋아. 너와 함께라면 작은 원룸에서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울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웨딩 촬영도 하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청첩장 디자인도 고르고. 준호는 저보다 더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신혼집 얘기를 할 때요. 당연히 여기서 살아야지. 이렇게 좋은 집을 두고 어디가. 나는 와이프가 능력자라서 너무 자랑스러워.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이룬 걸 자랑스럽게 여겨준다는 게요. 그래서 저도 더 잘해주고 싶었죠. 결혼 준비 비용도 제가 거의 다 부담했어요. 준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제가 먼저 그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2달쯤 앞두고 준호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결혼 준비도 하고 앞으로 살 집에 미리 적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저도 좋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싫을 리가 없잖아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퇴근하면 함께 저녁 먹고. 이게 바로 결혼 생활이구나 싶었죠. 근데 2주일쯤 지나자 준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서야, 우리 집 냉장고 좀 바꾸자.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제 냉장고는 3년 전에 산 거였어요. 멀쩡했죠. 근데 준호는 최신형 프리미엄 냉장고를 사야 한다고 했어요. 400만 원짜리요. 저는 당황했지만 넘어갔어요. 결혼하면 새로 장만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냉장고가 끝이 아니었어요. 세탁기도 소파도 식탁도 전부 바꾸자고 했어요. 제 집 가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죠. 민서야, 내가 혼자 살 때는 이 정도로 살아도 됐지. 근데 이제 나도 들어오잖아. 나는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 사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 초대했을 때 이런 집이면 좀 그렇지 않아.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있는 사람.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찜찜했어요. 준호는 인테리어 회사 영업팀 대리였어요.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고요. 저보다 적었죠. 근데 갑자기 품위가 어쩌고 이미지가 어쩌고 하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결혼 전이라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준호가 거실에서 인테리어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민서야, 우리 집 인테리어 다시 하자. 지금 이 스타일은 너무 구식이야.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 내가 회사에서 디자이너 소개해 줄게. 한 5천만 원 정도면 완전히 새로 꾸밀 수 있어. 5천만 원이요. 멀쩡한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5천만 원 들여서 다시 하자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준호야, 이 집 인테리어가 왜 구식이야. 이거 신축이라서 최신 트렌드로 지어진 건데. 그리고 5천만 원이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그러자 준호가 표정이 굳더니 이러는 거예요. 민서야, 너는 왜 맨날 돈 얘기만 해? 우리가 결혼하는데 조금 투자하는 게 뭐가 문제야? 너 진짜 너무 짜다. 15억짜리 집 가지고 있으면서 5천만 원 쓰는 게 아까워. 솔직히 요즘 강남에서 15억이면 별로 큰 집도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싸우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날 준호는 명품 시계 매장에 가자고 했어요.
자기 결혼 선물로 시계를 사주고 싶다면서요. 가격을 물었더니 1,000만 원짜리였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준호가 이러는 거예요. 민서야, 나는 평생 너밖에 없을 거야.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시계 하나만 사달라는 건데. 저는 결국 그 시계를 사줬어요. 1,000만 원이나 하는 시계를요. 준호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 시계를 차고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흐뭇해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시계를 산 다음부터 준호가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뭐냐면요, 제 돈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민서야, 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 우리 결혼하면 돈 관리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공동 계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모은 돈은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는 같이 내는 게 좋겠다고요. 그러자 준호 얼굴이 확 굳었어요. 민서야, 우리 결혼하는데 내 돈이 어디 있어? 전부 우리 돈이지. 나는 내 돈 다 보여줄 건데 너는 왜 그래? 혹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었죠. 근데 뭔가 찜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야, 그럼 너는 통장에 얼마나 있는데? 그랬더니 준호가 머뭇거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좀 어려워.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솔직히 통장에는 별로 없어. 근데 우리 결혼하면 내가 열심히 벌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안쓰러웠어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힘들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준호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다른 거 하나만 부탁할게. 우리 집 대출 7,000만 원 있잖아. 그거 우리 부모님이 갚아주시겠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준호 부모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니요. 저는 감동했어요. 정말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었죠. 근데 준호가 이어서 한 말에 저는 멍해졌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거야. 지금은 내 이름으로만 되어 있잖아. 그거를 우리 둘 이름으로 바꾸는 거지. 50대 50으로. 15억짜리 집을 7,000만 원 갚아주고 절반 달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7,000만 원 갚아주는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집 절반을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 집 시세가 15억인데. 그러자 준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서야, 시세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결혼하잖아. 결혼하면 내 것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 집 가치도 올려줄 거 아니야. 나는 인테리어 전문가라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것만으로도 이 집 가치는 올라가는 거야. 저는 황당했어요. 같이 산다고 집값이 오른다니요. 그게 무슨 논리인가요? 준호야, 그건 말이 안 돼. 집값은 시세로 오르는 거지 누가 산다고 오르는 게 아니야. 그러자 준호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민서야, 나는 내가 이렇게 차갑게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너는 돈만 생각하는구나. 솔직히 지금 너무 실망이야. 내가 너네 집에 얹혀 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알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7,000만 원이라도 보태서 내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하시는 건데. 준호는 계속 울면서 저를 냉정하다고 돈만 밝힌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봤죠. 준호 말이 맞는 건가? 결혼하면 내 것이 없는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15억짜리 집에 7,000만 원 내고 절반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되나요?
다음 날 저는 회사 선배 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언니도 결혼한 지 5년 됐거든요. 언니는 제 얘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서야, 그거 완전 사기야. 절대로 명예 넘기면 안 돼. 7천만 원은 내가 갚아. 그리고 그 남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뭔가 수상해. 언니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준호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명예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자. 나도 생각해봤는데 7천만 원으로 절반을 가져가는 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7천만 원은 갚을게. 대신 결혼하면 내가 우리 집 생활비 전부 부담해줘. 그게 더 공평한 것 같아. 그러자 준호가 버럭 화를 냈어요. 민서야, 너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생활비 노예로 만들려고. 나는 내 돈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너는 왜 자꾸 돈 타령이야? 솔직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15억짜리 집에 사는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알아. 주변에서 다들 나보고 민서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냐고 놀려. 나도 자존심이 있다고. 준호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제가 잘못한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준호는 집에 돌아왔지만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냉전이 계속됐죠. 저는 불안했어요.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준호가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준호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태블릿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녹음 앱이 실행되어 있었고 파일 목록이 보였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 파일을 눌렀어요. 그리고 들었죠.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 다음에 준호 목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준호 친형인 것 같았어요. 형님, 제가 지금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그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독해요. 명의 얘기를 꺼냈더니 완전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준호 형이 말했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차근차근 하라고 했잖아. 일단 동거부터 하면서 기정사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거 선물 받으면서 감정적으로 묶어놔야 한다고. 준호가 대답했어요. 그건 했어요. 시계도 1,000만 원짜리로 받아냈고. 근데 명예 문제만 나오면 완전히 딴판이에요. 진짜 독한 년이에요. 년이라고요. 저를 년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준호 형이 말했어요. 야,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15억이야, 15억. 너 이거 성공하면 최소 5억은 건지는 거라고. 일단 명의만 공동으로 만들어놔. 그럼 내가 아는 대출 브로커한테 연결해 줄게. 그 집 담보로 5억은 뽑아낼 수 있어. 준호가 말했어요. 근데 형님, 그게 불법 아니에요.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요? 형님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야, 들키면 뭐 어때? 이혼하면 그만이지. 어차피 공동 명의면 집 절반은 내 거야. 팔아서 나눠 가지면 돼. 넌 7억 5천에 7천 빼면 7억 3천 가져가는 거고 거기서 대출 5억 빼도 2억 3천은 남잖아. 2억이면 큰돈이야. 준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님 역시 머리가 좋으세요. 그럼 일단 명의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그년이 워낙 독해서요. 형님이 말했어요. 야,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돼. 사랑한다고 상처받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막 울면서 호소해봐. 그럼 죄책감 느껴서 넘어와.
그리고 결혼식 날짜 앞당겨. 일단 결혼부터 해버리면 명예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든 되니까. 저는 그 녹음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려서 태블릿을 놓칠 뻔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저를 사기치려고 했다니요. 그것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요. 저는 빨리 녹음 파일을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놓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장실에서 샤워 끝나는 소리가 들렸고요. 준호가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웃고 있었어요. 민서야, 미안해. 내가 며칠 동안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분명의 문제는 내 생각대로 하자. 나도 다시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아. 7천만 원은 내가 갚고 나는 생활비를 더 많이 부담할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 반성한 것처럼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생각해봤는데 우리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사랑해. 나는 정말 너밖에 없어. 우리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사기꾼을 제 집에서 쫓아낼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준호는 편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다니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죠. 제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기도입니다. 결혼 사기죠. 지금 당장 파혼하시고 이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 녹음 파일은 잘 보관하시고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모아두세요. 변호사님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신상을 좀 더 조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건 이미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를 보고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준호는 이미 2번이나 비슷한 사기를 쳤다고 해요. 첫 번째 여자한테는 3천만 원을 빌려서 안 갚았고, 두 번째 여자한테는 결혼 약속하고 명품을 선물 받았다가 잠적했대요. 그리고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사채에 2억, 도박 빚에 5천만 원, 회사 공금 횡령 의혹까지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가 왜 그렇게 제 돈에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명의를 바꾸려고 했는지요. 그는 제가 아니라 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 제 집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가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죠. 민서야, 왔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치킨 시킬까?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준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말했어요. 준호 씨, 샤워하고 나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호가 의아한 표호로 저를 봤어요. 뭔데? 지금 말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씻고 나와서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니까. 준호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화장실로 갔어요. 저는 거실 테이블에 준비한 서류들을 쭉 펼쳐 놓았어요. 사설 탐정 보고서, 준호의 전과 기록, 빚 독촉장 사본들, 그리고 제일 위에는 태블릿이요. 10분쯤 지나서 준호가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서야, 이게 뭐야? 저는 태블릿을 켰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준호와 그의 형이 나누는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형님, 제가 지금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그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독해요.
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차근차근 하라고 했잖아. 야,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15억이야, 15억.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정말 조용했어요. 준호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었고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씨, 당신이 샤워하는 사이에 실수로 태블릿을 건드렸는데 이 녹음 파일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한테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전부 사실이더군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이건 당신 사채 내역이에요. 2억이나 되네요. 이건 도박 빚 독촉장이고요. 5천만 원. 이건 당신이 전에 사귄 여자들한테 사기친 기록이에요. 2건이나 되네요. 그리고 이건 당신 회사 공금 횡령 의혹 관련 내부 조사 문서예요. 어떻게 구했냐고요? 돈 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준호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래졌고요. 민서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저는 손을 들어서 준호를 막았어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당신 계획 다 알아요. 절 속여서 명의를 공동으로 만들고 그 집 담보로 대출 5억을 받아서 튀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혼하면서 제 집 반을 가져가려고 했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실수를 했네요. 녹음 파일을 지우지 않은 거요.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 반성할게. 저는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당신이 제 노력을 인정해줬을 때, 제 성공을 축하해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네요. 당신은 처음부터 제 돈만 노렸던 거죠. 준호가 계속 빌었어요. 울면서요. 근데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제가 당신한테 준 시계, 옷, 가방 전부 두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나타나면 이 녹음 파일하고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결혼 사기로요. 준호는 더 이상 빌지 못했어요. 제 표정을 보고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어요. 옷까지 몇 개만 가방에 넣고요. 다 챙겼으면 나가세요. 준호가 현관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돌아봤어요. 민서야, 나는 정말.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가세요. 준호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한참을요. 다음 날부터 준호한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전부 무시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연락해서 예약을 취소했어요. 위약금이 꽤 나왔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사기꾼하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나서 준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준호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저는 준호 어머니한테 전부 말했어요. 준호가 뭘 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들려줬어요. 준호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뒤로는 준호 가족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 직전에 준호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명의를 공동으로 해주겠다고 속이고는 마지막에 거액을 요구했다는 황당한 소문이었죠. 저는 화가 났어요. 준호가 퍼뜨리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냐고요.
변호사님은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다른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민서님,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차라리 진실을 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준호 씨가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금 유용 의혹이요. 저는 변호사님 말씀을 따랐어요. 준호가 다니는 회사 인사팀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어요. 준호가 사채 빚이 많고 도박 문제가 있으며 회사 돈을 유용하려고 했다는 증거들을 전부 보냈죠. 한 달 후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공금 유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대요. 그리고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 억울함도 자연스럽게 풀렸어요.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소규모 테크 컨설팅 회사를 차린 거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제 실력을 믿고 일을 맡겨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은 점점 커졌죠. 2년이 지났어요. 제 회사는 직원이 10명이 넘었고 매출도 10억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저는 50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제 회사 사무실로 쓰려고요. 빌딩 계약하던 날 부동산에서 나오는데 길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준호였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낡은 점퍼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었고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는 제가 나오는 빌딩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차에 타서 백미러로 준호를 봤어요.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준호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했고 들키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한테 제 인생을 맡길 뻔했다는 게 아찔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제 회사도 잘 되고 있고 제 집도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켰으니까요. 가끔 외롭긴 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가 100번 낫거든요. 요즘 주변에서 소개팅을 권하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죠. 시간이 지나면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돼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더욱요. 누군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탐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지켜주려고 하죠. 만약 누군가 당신의 돈이나 재산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지켰어요. 근데 지킨 건 아파트만이 아니에요. 제 자존심이고 제 노력이고 제 미래였어요. 만약 그때 준호한테 명의를 넘겼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아팠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게 너무 아팠죠. 근데 그걸 일찍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결혼을 앞둔 분들이요. 상대방이 갑자기 재산이나 명예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 저처럼 사기를 당할 뻔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헤어지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지금 헤어지는 게 100번 나아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태블릿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결혼했겠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준호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거고 그 돈을 들고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빚더미에 앉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제 자신을 지켰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돈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특히 여자들은 더더욱요. 제가 만약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준호가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해요. 그래야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몸소 배웠어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가슴이 떨려요.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살아남았고 더 강해졌고 더 성공했으니까요. 준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근데 알고 싶지는 않아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이니까요.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사기꾼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만약 의심스러운 사람을 만난다면 직감을 믿으세요.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저는 김민서입니다. 32살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자수성가한 사업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킨 사람이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